시고 끝나고 나서 질문을 편하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은 딥식 LLM 모델스라고 되어 있고요. 지난 1월 달에 딥식 R1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되게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죠. 네, 그게 뭔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넘기려면 이게 또 키보드가 있어야 되는 거네. 쓰려면 이 되고, 먼저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먼저 딥식에 대한 이야기를 풍문들 좀 이야기를 하고, 모델 중에 딥식 V3하고 그 다음에 딥식 R1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결론을 맺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딥식은 회사 이름이고요. 지난 2023년에 만들어진 회사예요. 만든 회사는 헤지펀드를 가지고 있는 헤지펀드 회사, 여기 리앙웬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원평입니다. 우리 말로 하면. 근데 이렇게 돼 있고 되게 빨리빨리 모델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2023년 7월에 된 거, 그 뭐지, 설립이 된 걸로 돼 있는데 어떤 자료를 보면 그 전에 된 걸로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하고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뭐 2년이 채 안 된 회사인데 기업이 만들어지고 나서 첫 번째 나온 게 2023년 11월에 딥식 코드라고 그냥 프로그래밍 관련된 그런 LLM이 나왔고 그 다음에 같은 달에 딥식 LLM 코더가 이제 V1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V2가 작년 5월에 나왔고 V3가 작년 12월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V3가 나왔을 때 이 분야에 있는 사람은 괜찮은 것 같은데 훌륭한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V3는 우리 이제 챗GPT GPT 4.5에 대응되는 정도의 성능을 보였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미 5원 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5원 정도는 안 되는 거나 생각을 하니까 별로 그렇게 큰 관심들은 갖지 않았죠. 근데 지난 1월 달에 R1이 나왔는데 얘는 5원하고 이제 거의 견줄 만큼 이제 성능이 좋은 걸로 돼 있어서 되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고 특히나 이걸 만드는데 되게 저렴하게 만들어. 그래서 놀랬다. 이런 게 있었고요. 그런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게 공개되자마자 이게 미국의 주가가 엄청나게 흔들렸어요. 그래서 그 GPU를 만드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하루새 17%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주식을 샀어야 되는 거지.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타임 같은 데서는 이거 딥식이 이게 사람들이 많이 놀라 있는데 이게 너무 그냥 과도하게 놀란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지적한 기사에서 지적한 걸 보게 되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이런 이제 하이텍 장비들 파는 걸 막았잖아요. 네, 실패했다. 뒤에 스펙을 간단히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막아놓고 막는다고 했나 하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요게 이제 그 B3 모델의 성능인데요. 비교를 한 건 GPT-4.5하고 비교한 거고, 여기 이제 벤치마크들에 대해서 했는데, 맨 왼쪽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딥식 B3예요. 그러니까 되게 잘하고 있죠. 어떤 부분에서 약간 떨어진 것도 있는데 되게 잘한다. 이런 모델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 1월에 R1이 나왔는데 벌써 R2가 나올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픈 AI에서 O3를 이제 그 서비스를 시작을 했잖아요. 만들어놨다 나중에 이제 공개한 것 같긴 한데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R2가 5월 이전에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기술 발전이 아주 눈부시게 눈썹이 휘날리게 뭐 한다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기술 발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일주일도 안 됐네요. 그러니까 지난 5일 나온 신문인데 알리바바의 오픈소스 모델이 Q1이라는 모델이에요. 근데 Q1 with question이라고 해서 QWQ라고 하는데 32 빌리언 모델인데요. 이 모델이 딥시크 R1보다 더 잘한대. 그 정도 된대. 근데 얘는 32 빌리언인데 딥시크 R1 같은 경우에는 671 빌리언. 근데 실제로 동작하는 중에는 액티베이션 되는 게 37 빌리언. 믹스 오브 엑스퍼트라는 개념 뒤에서 이야기할 텐데 그래도 훨씬 더 작은 수의 규모를 가지고 R1 정도의 성능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 기술 발전이 정말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는 거고 최근에는 이런 모델 아니고
다른 모델, 다른 방식의 트랜스포머 모델들을 쓰고 있는데 다른 방식의 모델들도 시도가 되고 있어요. 그건 아마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지금은 트랜스포머가 LLM 모델을 저지간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이제 트랜스포머가 평정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새로운 것들이 새로운 아이디어, 다른 방식들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게 나가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알리바바의 QW 모델인데 지금 아론하고 비교해서 빨간 건데 빨간 걸 보게 되면 비슷하죠. 어떤 거 잘하기도 하고 약간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훨씬 더 작은 모델로 가지고 있는 거고 오픈 소스로 이제 그 웨이트 가중치는 이제 공개를 할 거라고 그랬나 했나 그렇습니다. 기술 발전이 아주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딥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딥식이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지금 그 트래픽을 갖다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트래픽을 분석을 했는데 여기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오픈 AI고요. 그 다음이 빨간색이 갑자기 나타나죠. 빨간색이 1월 달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빨간색 포션이 되게 크죠. 구글 제미나이보다 훨씬 크죠. 네, 그 정도로 이 딥식에 대한 그 관심과 또 그거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영향을 크게 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딥식에 대해서 볼 건데요. 딥식은 이제 V3 모델이라고 R1 모델인데 R자를 생각하면 보통 약간 줄였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리듀스 이게 처음 생각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리즈닝에 관련된 모델이라고 해서 R자를 붙인 것 같아요. 두 개는 구조적으로는 같고요. 지금 이제 구조적인 걸 보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트레이닝 시켰는지 어떤 컴퓨팅 인프라를 사용했는지 보고 나중에 이제 R1에 대해서 보게 될 텐데 구조는 같아요. 이제 학습하는 방식을 어떻게 했는가 그 방식에 따라서 어떤 성능의 변화가 나타나는지 그게 또 시사하는 바가 뭔지 그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조는 트랜스포머 디코더 기반의 모듈이고 크기는 671빌런인데 믹스처 오브 엑스포트라는 걸 사용하고 있고 윈도우 크기 한꺼번에 들어가는 최대 큰 토큰의 개수가 128K 오픈 AI도 그렇고 좀 이제 고급 모델은 이제 200K까지 되고요. 그렇게 돼 있고 학습을 시키는데 H800이라는 GPU를 쓰고 있어요. H800인데 이건 가장 잘 되는 게 이제 H100이라는 GPU가 가장 성능이 좋은 거죠. 구하기도 쉽지가 않고. 근데 그거보다 약간 다운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그거 2048개 썼습니다. 그래서 57일 정도 했는데 그냥 이걸 클라우드에서 이제 빌려 쓴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80억 정도 된다. 근데 여기는 순수하게 클라우드 비용만 있는 거고 사람이 들어간 R&D라든가 다른 비용 다 뺀 거죠. 그러니까 약간 과장일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 AI가 GPT-4를 학습을 시키는데 100밀리언 들었대요. 그러니까 한 18분의 1의 비용을 한 거예요. 엔트로피터 몇십 빌리언 정도. 그래서 비용을 보게 되면 매우 적다. 그래서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어떻게 했는지가 되게 궁금했고 그런 내용들이 되게 구체적으로 테크니컬 리포트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오늘 좀 보도록 하겠고요. 성능은 그 전에 가장 좋았다고 오픈 소스를 좋았다고 하는 라마 3.1이나 Q1 2.5보다 좋더라. 그 다음에 GPT-4오나 클로드 3.5, 소넷 같은 상업용 서비스하고도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이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V3에 대한 아키텍처 트레이닝과 인퍼런스의 방법, 이렇게 이걸 하기 위한 인프라스트럭처, 그다음 학습 전략, 그 절차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포머는 여기 생각 이런 그림을 많이 보셨죠? 인코더, 디코더 구조로 돼 있고. 근데 인코더만 떼서 쓰기도 하고 디코더만 떼서 쓰기도 하는데 그 왼쪽에 있는 인코더만 쓰는 경우에는 그 들어온 입력 자체를 어떻게 인코딩해서 분류를 한다든가 이런 용도로 주로 쓰고요. 이 디코더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생성할 때, 그러니까 LLM 모델들이 대부분 왼쪽에 있는 모델을 씁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여기 왼쪽 전체 그 큰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이 블록들이 있고요. 여러 개 블록들이 있고 이 블록 하나에는 멀티헤드 어텐션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게 돼 있습니다. 많이 쓰게 돼 있습니다. 원래 이걸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성능이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이 규모의 경쟁을 한참 해왔죠. 근데 하다 보니까 규모가 커지고 데이터가 많아지고 데이터의 품질이 좋으면 성능이 좋아진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어, 대명제다고 생각을 했는데 더 작은 걸로도 잘 되는 사례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V3 모델도 크긴 하지만 더 큰 모델보다는 작아요. 더 큰 모델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알리바바의 QWQ 같은 경우는 30빌리언밖에 안 되죠. 물론 PC 한 대에서 안 돌아가요. 그러긴 하지만 나중에 줄어들었다. 그래서 V3 같은 경우는 이 구조 안에 이 트랜스포머 블럭이 이렇게 반복이 돼서 공작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반복이 되게 쌓여 있게 되는데 여기 어텐션에는 멀티헤드 레이턴트 어텐션이라는 방법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 있는데 여기에 사실은 파라미터가 되게 많습니다. 어, 학습하는데 비용도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특징을 뽑아내고 거기에서 결국은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은 뭘 하는 거냐면 입력과 출력의 매핑 함수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 함수를 어떻게 만들어낼까? 여러 가지 관련된 입력의 요소들 간의 관계에서 어떤 패턴을 찾아내고 그 패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원하는 입력과 출력의 매핑을 만들어내겠다. 그때 이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부분도 되게 중요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부분에 믹스 오브 엑스포트라고 해서 이걸 한 통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갈래를 나눠놓고 입력에 따라서 들어본 입력을 여기 부분에 이 부분에 들어오는 입력에 따라서 이 중에 일부만 사용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믹스 오브 엑스포트고요. 그다음에 이 아랫부분에 노멀리제이션 하는 게 있는데 여기 RMS 놈이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이제 블럭이 크게 나타나서 표현을 해놨는데 전체에서 보게 되면 어려운 구조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먼저 월테드 어텐션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여기가 메모리를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능을 좋게 하는데 전체적인 그 모델이 나타내는 함수가 복잡해서 학습 데이터로 준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잘 나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가능하면 빠르게 컴퓨팅 리소스를 적게 사용하면서 해야 돼요. 근데 여기 멀티헤드 어텐션에서는 이제 키하고 밸류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큐어리라는 걸 만들어 쓰게 돼 있어요. 입력이 들어가게 되면 키 밸류 큐어리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냥 리니어 매핑 하는 거예요. 프로젝션 하는 겁니다. 얘를 뭐로 그냥 예를 들면 되냐면 파이썬 구조에 보면 딕셔너리라는 구조가 있죠. 거기에 보면 키하고 밸류가 쌍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의 구조는 뭐냐면 인풋으로 주어지는 즉 큐어리로 주어진 것과 키가 매치가 되면 그거에 맞는 밸류를 딱 꺼내는 거죠. 그게 일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딕셔너리 구조인데 여기도 비슷한 아이디어였어. 뭔가 출력을 만들었는데 키 밸류 쌍들이 쫙 있고 큐어리가 들어가면 여기에 키하고 매칭했는데 정확하게 이젝트 매칭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유사도에 대한 걸 구해서 유사도만큼을 밸류에 리니어 컨비네이션 해갖고 출력을 만들어내요. 어찌 보면 벡터 스페이스에서 베이시스를 가지고 베이시스에 대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뭐 그런 메타포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기 계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먼저 여기 지금 요 식에 의해서 얼마나 유사한지 뽑게 되는데 그게 먼저 계산한 게 여기 안쪽 계산한 게 이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소프트맥스라는 걸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큰 값이 크게 강조가 되고 그렇지 않은 값은 이렇게 서프레스가 돼서 크기의 차이를 많이 내게 되죠. 그게 밸류 벡터하고 좀 곱해지는데 이게 디코드 구조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디코드 구조에서는 입력이 하나 들어오면 그거에서 출력을 만들고 그 출력이 다시 입력으로 다시 들어가서 출력을 만들어내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5개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가 출력을 만들면 6개까지 만들어지고 여섯 번째 출력이 만들어지고 번째 그거가 아까 5번째 것까지 있는 뒤에 붙어서 다시 입력을 하는. 그러니까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차근차근 가게 되는 거예요. 차근차근.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할 때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애니메이션 된 걸 보게 되면 어, 하나씩 증가하기 때문에 들어올 때마다 키하고 밸류가 추가적으로 만들어지고 퀘어리하고 키하고 이제 계산하게 돼요. 매칭 스코어를 계산하는 게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계산하면 같은 계산을 계속 중복해서 해야 되죠. 그래서 계산할 때 여기 때는 하나, 여기 때는 요거 2개 계산했는데 얘는 이미 계산이 돼 있는 거. 요거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요거만 계산하면 돼. 세 번째 거 같은 경우 두 번째는 이미 계산돼 있고 세 번째 거는 그 해당되는 순번의 계산만 하면 돼요. 그러려면 그 전에 들어왔던 키하고 밸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P-밸류 계산해놔야 돼요. 그 시점에 하는 게 아니고. 그러려면 메모리를 써야 돼요. 그래서 메모리를 쓰는 이런 기법을 키밸류 캐시라고 해요. 근데 이 캐시의 크기가 무지 큽니다. 그러니까 키하고 밸류가 들어가는 2를 곱해야 되죠. 입력이 들어가면 배치가 있죠. 그다음에 레이어 개수가 있죠. 헤드 개수가 있죠. 그다음에 시퀀스 랭스 해야 되지. 그다음에 몇 비트 몇 바이트를 그냥 사용하는지 그것까지 해야 되는 거죠. 요게 엄청나요. 그래서 요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멀티 헤드가 있는데 헤드에서 헤드가 10개가 있으면 10개가 각각의 키하고 밸류를 따로따로 가지고 있게 되는데 그걸 하나씩만 가지도록 하자. 헤드는 그냥 이 헤드는 여러 개 있지만 공유를 해보자는 것도 있고 몇 개로 그룹핑을 하자는 것도 있고 이런 방식으로 메모리 버퍼에 들어가는 공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그 딥식에서는 멀티헤드 어텐션이 그 전 모델의 전전 모델에서 나왔었어요. 전 모델이겠네. 이거를 2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V3 모델은 여기 그 업력이 그냥 2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결과적 논문 다 이렇게 보게 되면 요번에 와서 지금까지 했던 거 다 했구나. 그래서 학습을 효과적으로 컴퓨팅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학습에 대한 방식을 이렇게 바꿔봤구나 하는 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근데 딥식이 아카데미에서 크게 기여한 건 뭐냐면 그 내용들을 공개를 했어요. 오픈AI는 죽어도 안 공개를 안 해요. 뭘 했는지를 몰라요. 근데 이제 테크니컬 리포트를 읽어보게 되면 모든 게 다 있지는 않지만 매우 중요한 정보들이 테크니컬 리포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멀티 헤드 레이턴트 어테이션에서 뭐냐면 헤드하고 아니 헤드가 아니라 키하고 밸류를 다 가지고 있는 게 너무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뭘 하냐면 얘를 갖다가 차원을 갖다 축소를 하는 거예요. 프로젝션에서 차원을 축소, 요만큼 돼 있는 걸 갖다 이렇게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줄이게 되면 키하고 밸류 원래 그냥 키하고 밸류를 갖다 이렇게 곱해갖고 내적을 해서 이제 유사도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쓸 때는 뭐냐면 그걸 갖다 어프로젝션해. 이렇게 돼 있는 걸 줄였다가 다시 늘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거기에서 유사도를 계산하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위치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이제 포지셔널 인베딩이라는 정보를 갖다 집어넣게 돼 있어요. 초창기에는 입력에다가 그걸 더해서 갖고 뒤에 쫙 보냈는데 하다 보니까 그게 효과적이지 못해서 로프라고 해서 로터리 포지셔널 인베딩이라는 방법을 쓰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방법을 쓰다 보니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냥 가서는 이게 그 압축을 해서 나타내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약간 여기서 이제 트릭을 이제 부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저장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게 되면 키하고 밸류가 있는데 여기 좀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정보만 저장을 하는데 원래 이렇게 큰 걸 갖다가 아주 작게 해서 저장합니다. 그러면 저장 공간이 적게 들겠죠. 근데 실제로 연산하려면 늘려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프로젝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을 줄이는 대신에 계산은 더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좋은 성능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어찌 보면 이제 모델 자체 성능에도 영향을 주지만 이러한 요소는 학습을 시키는데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적은 자원을 사용해서 잘할 수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시도한 거고 딥식은 성공을 한 거죠. 뭐 나중에는 더 좋은 게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버전 2에서 했는데 67빌리언이었어요. 버전 2에서는. 근데 이러한 그 키밸류 해시를 이 같은 레이턴트 레프레젠테이션 차원을 축소해서 나타내는 방법을 썼더니 공간이 얼마나 줄었냐면 93.3%가 줄어요. 엄청나게 많은 줄인 거죠. 그러니까 V3에서는 얼마나 줄었냐 몰라요. 설명을 안 해줘서 모르겠는데 VT에서는 그만큼 많이 줄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이라는 부분에서 계산적으로 실제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보게 되면 버퍼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해서 그게 이제 막 리소스를 컴퓨터를 많이 GPU를 많이 써야 되는데 여기서 획기적으로 공간을 줄이면서 성공을 한 거고요. 두 번째 모델의 성능 관점에서 믹스 오브 엑스퍼트라고 하는 기법을 이 피드포드 네트워크에서 쓰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피드포드 네트워크 입력에 있는 모든 노드와 그 다음 레이어하고 그냥 원투원 매핑을 하기 때문에 그 n 제곱의 커넥션이 있게 되고요. 그 학습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고 그 다음 실제 인퍼런스 할 때도 계산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산해야 되면 메모리를 올려야 된다는 소리.
그 GPU한테 올리고 GPU한테 이거 계산해 하고 일을 갖다 어사인해서 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믹스 오브 엑스퍼트라는 방법이 미스트랄이라고 하는 아랍에미레이트의 그 모델에서 처음 했던 걸로 그 개념은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LLM에서 그 개념을 도입해서 이제 성공적으로 그 모델들을 만들었는데 여기서도 그 방법을 씁니다. 근데 여기서는 개념이 뭐냐면 어디나 전문가가 있는 거고 모든 일을 하는데 만물 박사, 척척 박사가 있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있는 거고 전문가가 물어봐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하는 게 좋잖아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믹스 오브 엑스퍼트는 개념인데 풀리 커넥트 레이어도 부분 부분 나눠놓자. 그래서 특정한 일에 대해서는 특정 부분이 잘하도록 해보도록 하자. 근데 누구한테 그냥 그걸 잘하도록 시킬 거냐? 학습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도록 하는 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게 라우티드 엑스퍼트라는 게 있고 얘는 선택을 하는 이 중에 좋은 거 몇 개 K개를 선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쉐어드 엑스퍼트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얘는 그냥 항상 쓰이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여기에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쉐어링 하는 거고 아니 늘 그냥 사용되는 거고 요 중에 있는 것들은 라우티드 되어 있는 것들에서는 몇 개를 골라서 합K, K개를 골라 쓰는 거예요. 실제로 V3 모델에서는 쉐어드 모듈 하나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엑스퍼트는 그 레이어마다 이제 256개였나? 250, 256개였던 것 같아요. 뒤에 나오는데 그렇게 돼 있고 그 중에 8개만 스텝에서 쓰는 걸로 제한을 해놨습니다. 이런 구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특별한 전문가들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실제 동작할 때는 일부만 사용하도록 돼 있네요. 그래서 원래 모델 자체는 671빌리언인데 이와 같이 풀리커넥트 피드포드 네트워크에서 8개씩만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 동작하는 거는 37빌리언이에요. 그러니까 계산량을 줄일 수가 있죠. 학습할 때 파라미터는 많으나 계산은 적게 할 수가 있다. 이런 방법이고 가장 큰 모델 중에 하나인 3.1 라마 모델 같은 경우는 4051, 4058 빌리언 엄청나게 많죠. 근데 요거보다는 이제 671이니까 11배가 더 많은 모델이죠. 이 비교하는 거는 액티베이션 파라미터일 수 있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획기적으로 줄인 방법이다. 근데 알리바바 모델이 훨씬 좀 줄여버린 거죠. 그렇죠? 네, 거기는 테크니컬 리포트가 아직 공개가 안 된 것 같아요. 찾아봐도 못 찾았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K개만 선택하겠다. 왜 계산량이 주는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뭐 하냐면 여기에 지금 가장 관심 있는 건 뭐냐면 계산량을 줄이겠다는. 계산량을 줄이겠다는 건 GPU에다 적게, GPU한테 일을 적게 시켜야 되는 거. 그래서 전부 예전 모델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엑스포트가 있고 엑스포트 전부 다 사용하는 걸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다 사용하면 계산 다 해야 되잖아. 효과가 없잖아. 그래서 뭘 하냐면 먼저 라우트라는 함수가 동작을 해. 그래서 그중에 K개, 탑 K개 점수를 내는 녀석만 선택을 하고 그거에 해당되는 분량만 GPU한테 보내갖고 계산을 하도록 하는 방식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가 이제 게이팅을 하게 되는데 게이팅을 할 때 뭐냐면 여기 여기서 하게 되면 입력이 들어오고 그거하고 웨이트하고 해서 리니어 콤비네이션 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한 함수고 sigmoid 함수니까 0에서 1 사이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얘는 어, 그 평균 낸 거죠. 평균 낸 거죠. 그 합이 1이 되도록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상위 10% K개만 뽑아서 걔들만 게이팅을 해서 걔들만 1이 돼서 걔들만 사용에 대해서 출력을 만들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믹스 오브 엑스퍼트를 아주 효과적으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걸 할 때, 또 어떤 게 있냐면, 그냥 무조건 아까 같은 식만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면요, 특정한 엑스퍼트가 특정한 부분이 너무 과중하게 사용될 수 있어요. 또는, 이게 그 원래 목적은 얘는 이런 목적, 얘는 저런 목적의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 그냥 확률이 뭐죠, 평가가, 매칭 스코어가 비슷해 갖고, 다 비슷한 일만 하게 되면, 효과적이지 못하죠. 원래 취지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학습을 할 때
각각의 엑스퍼트가 비슷하게 각각의 엑스퍼트에 해당되는 서브 네트워크 부분이 비슷한 빈도로 사용되도록 해야 돼요. 그 빈도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뭐 어떤 걸 쓰게 되냐면 여기 이제 어떤 파라미터를 여기다 주게 가중치 여기도 이제 어떤 가중치에 대한 학습 대상인 파라미터를 주고 이 파라미터를 학습을 하도록 해요. 근데 그 학습 얘가 학습하는 파라미터가 수만 수백억 개죠, 그렇죠? 파라미터가 수백억 개, 수천억 개 파라미터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원하는 만큼 역할을 못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방법을 쓰게 되냐면 여기 이제 경우에 따라서 얘가 사용되는 빈도가 높으면 여기에다가 파라미터를 주는데 이 값을 갖다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 점수를 갖다 낮춰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녀석이 너무 사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럼 거기다 값을 더해놔갖고 얘가 선택이 되도록 해요.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어떤 그 규칙 같은 걸 만들어서 얘를 갖다가 조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학습을 했더니 그 전보다 낫더라. 이런 게 있었고요. 얘는 그래서 로스 펑션에 학습하는 함수 안에 이런 정보를 넣지 않고 바로 하도록 하는 방법을 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을 좀 해서 하는 게 좋겠다 싶어갖고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선택 빈도를 로스 펑션에 집어넣어서 학습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뭐 디테일한 테크닉이긴 하지만 모델을 만들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엔지니어링 트윅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렇게 조금씩 건드려서 성능이 좋은 걸 만들려고 했습니다. 아까 전에 입력이 들어갈 때 레이어에 들어갈 때 노멀리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노멀리제이션이 있는데 RMS 놈이라는 걸 쓰게 되는데 뭐냐면 얘는 레이어 놈이라고 해서 어떤 입력이 들어오면 입력에 있는 거 값들을 평균 내서 평균과 분산을 계산해 갖고 이걸 갖다 정교화를 시키는 거예요. 0에서 1, 0에서 1 사이 값이면 그 값으로 꼭 그렇지는 않지만 자, 그냥 평균이 0이 되도록 몰아주게 되는데 평균 내고 분산 계산하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계산을 줄여야 돼. 그래서 뭘 해봤냐면 그러지 말고 그냥 각각의 값들의 크기의 제곱을 갖다가 그 제곱의 합을 스퀘어 루트에서 나눠줘 버리죠. 그러면 크기로 그냥 정교가 돼버리는 거죠. 뭐 그렇게 해도 뭐 성능에 별 문제가 없더라. 그래서 여기서는 계산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이제 방법을 썼고요. 그래서 이 구조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구조적으로 아주 새로운 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전에 자기네들이 발표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론하고 인퍼런스 하는데 어떤 걸 했냐면 어떻게 하면 학습을 잘해야 될까? 기본적으로 얘들은 코절 모델인가 입력이 들어오면 그 다음 값을 만들어요. 이렇게 단어들이 들어왔으면 그 넥스트 토크, 넥스트 워드에 대한 예측을 해줘. 확률적으로 추천해야 되는 건데 얘를 잘해야 되잖아요. 지금 기본적으로 뭐냐면 입력 데이터가 있고 어떤 질문이 있고 그다음에 답변이 있으면 질문 쫙 이거 다 주어졌어. 그다음에 답변의 첫 번째 단어가 이게 나올 확률이 커지도록 모델을 연습시켜. 그다음에 그거 포함해서 입력이 들어왔을 때 그 다음 단어가 나올 확률이 커지도록 입력을 학습을 해요. 그러니까 보는 게 뭐냐면 바로 다음 것만 보는. 근데 그만 보는 게 아니라 다음 것도 있지만 그 다음도 있잖아요. 같이 보고 그냥 그 확률을 결정하게 되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한 게 멀티 토큰 프리딕션. 그러니까 여기서 T1부터 T4까지 들어오게 되면 T5번째, 다섯 번째 데이터를 갖다 예측해야 돼요.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해서 학습을 했는데 여기다가 추가로 요 옆에 녀석한테 여기서 그냥 개수가 저기 돼 있으니까 근데 T2부터 해서 아까 5가 나왔으니까 5까지 집어넣어 갖고 T6를 만들어내고 T3부터 해서 3부터 해서 T6까지 해서 T7까지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원래 4까지 한 다음에 5가 나와서 요걸 잘하도록 했는데 그게 아니라 5가 나왔으니 그 5 포함해서 6가 나오고 6 포함해서 7이 나오도록 해보자.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켜보자. 아이디어는 좋아. 근데 뭐가 문제? 계산해야 되잖아요. 무진장 계산을 많이 해야 되지. 그래서 뭔 아이디어 썼냐면 여기는 이제 블럭이 V6 같은 경우는 61개가 돼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를 보게 되면 출력이 나오기 전에 값을 가져오고 레이어 놈을 하고 여기에 요거 입력이 들어온 걸 갖다가 레이어 놈을 해서 붙여갖고 통과시킨 다음에 여기는 레이어를 하나만 썼어. 그리고 출력을 만. 요거 중간 결과를 또 가져다가 어디지? 요걸 가져다가 또 여기 그 다음 것까지 붙여서 계산해. 그러니까 요거는 시간이 제대로 걸리는데 요것들은 되게 간단한 모델이죠.
그러니까 프리딕션 하는데 조금 비용을 적게 들고 여러 개 미래 것까지 같이 봐서 얘를 학습을 시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학습을 했어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보면 성능이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B3 같은 경우는 GPT-4하고 비교를 했는데 4만큼 하잖아요. 그 성공을 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원래 모델에서 요거가 이런 입력이 들어갔을 때 요게 나오도록 하는 것에 대한 값이 커지도록 하는. 그걸 갖다 이제 손시납스 로스 펑션을 쓰게 되는데 이제 그런데 이제 크로스 엔트리피를 쓰게 돼 있고 요 모델이 있고 요 두 번째부터 나머지 것까지에 대해서도 그냥 예측을 하게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로스 펑션을 또 이렇게 만들어서 다 학습을 시켜요. 그러면 학습을 시키게 되면 원래 여기 있는 정보로부터 학습 신호가 이렇게 전파가 돼서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학습이 되게 되는데 여기서 그러면 이제 학습 신호가 요거는 여기 모듈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여기 통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통해서 여기 연결돼 있잖아요. 요렇게 해서 넘어가서 요 녀석을 더 잘 학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베이스. 그랬더니 좋더라. 참 만들었더니 아름다워 보여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학습을 하고 실제 추론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지금 두 개, 여기 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 두 개를 붙였던 거는 학습을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붙였던 거잖아요. 실제 사용할 때는 여기 부분만 가져다 쓰는 거예요. 이거만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넥스트 코너 프리딕션 하게 되는 거지. 근데 또 생각을 했어요. 요것만 해서 그냥 좀 아쉽지 않아? 이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스페큘러티브 디코딩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뭐냐면, 원래 개념이 뭐냐면 간단한 모델로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이제 그 후보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더 이제 큰 모델로 정확한 모델로 베리파이 검증을 해서 검증에 특강하면 답으로 인정하자는 개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아까 할 때 사용했던 구조를 이제 그런 간단한 모델 드래프트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해서 원래 추정값 첫 번째 추정값 그 다음 것들을 갖다 만듭니다. 그 다음에 원래 이 모델에다가 얘는 이제 값이 주어지게 되면 그걸로 해서 만들어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결과 나온 결과와 여기를 합해서 그다음 게 붙여서 이렇게 그다음 결과 만들어지잖아요. 그걸 하는 게 어떻게 하냐면 여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T1부터 T4까지 해서 T5, T6, T7이 들어오면 이걸 갖다 한꺼번에 이건 원래 입력이었고 생성된 거 여기 붙여갖고 얘를 통과시키게 되면 T2부터 해서 순서들 쫙 가니까 이제 5, 6, 7, 8에 이거 새로운 게 되는 거고 이걸 만들어줘요. 얘는 한 번에 돼. 어차피 계산해야 되는. 조금 비용 더 나올 거예요. 그거는 이제 어디서 나오게 되냐면 아까 키밸류 캐시가 계산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계산하긴 해야 되지만 어차피 해야 돼요. 그래서 뭘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온 값이 각각이 추천하는 토큰이 있어요. 단어들이 있는데 이 단어들에 대해서 원래 모델, 드래프트 모델은 요만큼 확률을 줬는데 타겟 모델은 이렇게 돼 있어요. 타겟 모델에서 이걸 갖다 더 크게 그냥 확률을 갖다 말하고 있네. accept. 받아들입니다. 근데 여기 부분에 와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타겟 모델 추천한 것보다 타겟 모델의 값이 작아요. 확률값이 작아요. 추천 정도가 작아요. 근데 요거의 차이만큼을 여기 각각의 토큰이 발생할 확률로 하고 샘플링을 하게 되면 결국은 수학적으로 유도가 되는데 여기 지금 타겟 모델로부터 샘플링 한 것과 똑같은 확률 분포에 따라서 데이터를 생성하게 돼요. 샘플링하게 돼요. 되게 재밌는 성질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스페큘러티브 디코딩인데 이런 아이디어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게 되면 이제 수학적인 이런 이제 컨셉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래서 GPT래. 딥식 V3에서는 첫 번째 거하고 그 다음 번째 그러니까 처음 나온 거 그 다음 번째 나온 것까지 해서 했는데 85%에서 90% 정도 억셉트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약 그 속도가 1.8배 정도 빨리빨리 생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이제 그 알고리즘적인 그러한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하게 되는 게 결국은 가장 이런 걸 이제 만드는 걸 어떻게 만들지 관심 있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인프라를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이렇게 가능했어요.
어, 10,000개 이상씩 몇만 개 있는 써서 이제 모델들 학습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256개 아니 이게 좀 2048개만 썼죠. 2048개만 써서 어떻게 이게 가능했었을까? 이 사람들은 그 서버를 어떻게 구성을 했을까?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비교적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보면 2048개가 8개 아니 256개 노드로 되어 있어요. 각 노드에는 그래서 8개 H800 GPU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GPU들은 연결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드 안에 커넥션이 되는 건 어떻게 되냐면 인트라 노드 커뮤니케이션은 엔비디아의 링크하고 MV 스위치라는 걸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링크 같은 경우는 요거 그 링크 그 MV 링크로 연결돼 있으면 다른 GPU에 HBM으로 직접 액세스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액세스가 아주 빨리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스위치를 통과하게 되면 이게 그거는 안 되는데 연결되어 있는 것끼리는 다 정보를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필요한 게 뭐냐면 각각의 GPU에서 처리한 결과를 받아서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전달해 줘야 돼. 누가 누구한테 보내줄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의 노드 안에 있는 8개끼리도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행하는 코드가 가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노드 간에 256개 노드 간에도 데이터 왔다 갔다 해야 되죠. 그래서 노드 안에서는 MV 링크하고 그 다음에 MV 스위치를 쓰기 때문에 아주 빨리 되고요. 그 다음에 노드 간에는 인피니밴드라는 걸 갖다 쓰고 있어요. 얘도 상당히 빨라요. 이더넷보다 훨씬 더 빠르게 돼 있고 리모트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가 돼요. 그러니까 CPU 걸치지 않고 다른 쪽에 있는 그런 메모리를 갖다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빠른 구조. 얘들은 이제 아마 이거 그냥 서버 파는 데서 구성해달라면 이렇게 구성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서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구성했는지 잘 모르죠. 그 다음에 이제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병렬화 기법을 쓰게 되는데 파이프라인 패럴리즘, 엑스포트 패럴리즘, 데이터 패럴리즘이에요. 그 16way 파이프라인 패럴리즘이면 파이프라인을 18개로 잘라갖고 파이프라인을 구성한다는 거고 여기에서는 듀얼 파이프라인 알고리즘을 아, 자기네가 만들었고 공개까지 했어 라이브러리. 그 되게 훌륭한 차이니즈들이. 그 다음에 이제 엑스퍼트 패럴리즘은 64개를 나눠서 하는 걸로 돼 있고 여기서는 딥 EP하고 EPLB라는 걸 자기가 만들어서 이것도 이제 공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로 원 데이터 패럴리즘은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그 계산을 할 때 학습을 할 때 옵티마이즈 스테이트라는 것도 있어요. 모멘텀 텀이라든가 이런 값들이 있어요. 계산을 할 때 그레디언트 빼고 그런 값들을 분산해서 저장하는 방법을 쓰게 되는 게 여기 지금 제로 원 데이터 패럴리즘 그렇게 해서 메모리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분산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하려면 이 데이터 노드 간에 노드를 거쳐서 또는 노드 안에서 또 다른 노드에 있는 GPU 간의 통신을 열심히 해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요걸 갖다 자기네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커널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트레드 풀을 갖다가 별도로 구성을 해서 활용하는 것도 하고 있고, 그다음 메모리를 줄이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그 트레이닝 하는 데 있어서는 텐서 패럴리즘, 그 레이어 자체를 여러 군데 나눠 갖고 하나 레이어를 여러 개 나눠서 하지는 않도록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간단히 데이터 패럴리즘을 보게 되면 나눠서 처리를 하는 단계가 있는 거고 어떤 일을 하려면 요거 한 다음에 그 다음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얘를 하나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러 개 GPU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순서대로 GPU 이게 네 개가 있는 경우인데 순서대로 쫙 내려가는 거예요. 1번이 쫙 가고 이제 학습을 해야 되니까 요렇게 포워드를 계산한 다음에 백워드로 해서 그레디언트 업데이트하기 위한 정보들이 쫙 나가는 거. 근데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는 그냥 다 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부분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갖다가 파이프라인 버블이라고 하는데 요게 많을수록 손해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한 알고리즘들을 되게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이쪽에서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뉴럴 네트워크에서 보게 되면 포 들어갈 때 계산은 한 번 하고요. 빼고 들어갈 때는 만약에 입력 X하고 가중치 W를 갖다가 곱셈을 한다 하게 되면 곱셈 한 번 하면서 쫙 가는데 빼고 들어갈 때는 뭘 해야 되냐면 로스 펑션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계산해야 되거든요. 로스 펑션에 대해서 파라미터가 되는 게 웨이트도 있고 그리고 입력 x도 있거든요. 그래서 x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계산해. 그러니까 포워드로 가는 것보다 백워드가 2배 시간이에요. 근데 실제로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면 이런 식으로 좀 돼 있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근데 요걸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B6에서는 아니 B3에서는 16 by parallelism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네트워크 있으면 여기에 지금 61개의 레이어가 있는 그, 블럭이 있는 그런 트랜스포머 레이어인데 이걸 갖다가 16개는 나눴어요. 16개는 나눠서 처리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그래서 그룹 안에 128개의 GPU가 할당이 돼서 되는 그룹이 돼 있고 128개 안에서 필요한 일들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할 때 하나의 블럭을 보게 되면 아까 전에 이게 봤던 하나의 블록 안에서 연산인데 멀티헤드 어텐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텐션 한 다음에 여기서 뭘 하게 되냐면 아까 전에 이제 라우터에 대한 계산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다음 그거에 따라서 라우터가 선택이 돼요. 그래서 요거 해당되는 엑스퍼트에 해당되는 모듈이 이 GPU마다 할당이 되거든요. 할당된 곳에 데이터가 전달이 돼요. 가야 돼요. 그럼 GPU 안에서 그러니까 GPU 안에서가 아니라 이 서버 안에서 데이터들이 여기서 저기도 가기도 하고 이렇게 오고 가고 하겠죠. 가능하면 노드 안에서 가야지 시간이 적게 걸리는 거지. 노드를 벗어나게 되면 비용이 많이 생기는 거지. 요거에 대한 이제 방법들을 개발하게 되죠. 근데 하나의 노드에서 보게 되면 여기서는 라우팅이 되고 여기서 이제 실제로 엑스퍼트들이 필당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그 결과 결합이 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생각하기에는 매번 하는 거는 뭐냐면 계산량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분산 이게 병렬 처리할 때는 통신 비용이 되게 크게 돼요. 근데 통신하는 거는 버스를 사용해서 버스를 점유하는 거고요. 계산하는 거는 거기는 GPU 코어를 쓰는 게 되죠. 그러니까 두 가지 그 일은 중첩돼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거 뭐냐면 컴퓨테이션하고 그다음에 그 커뮤니케이션을 갖다가 여기 레이어별로 여기 있는 것들을 그냥 포워드, 백워드, F로 된 포워드고 B로 된 백워드인데 요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요렇게 하면 중첩해서 갈 수 있어. 그래서 그거에 맞게 스케줄링을 하도록 그 커널 커뮤니케이션 커널이 구성되어 있고 그런 걸 만들어 쓰고 있죠. 그래서 자기네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런 걸 갖다가 공개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있는데 데이터가 배치로 들어가죠. 배치가 뭐 적지 않게 들어가요. 아주 크게 잡을 수도 있고. 근데 얘가 분석 파이프라인 하려면 배치를 통째로 집어넣으면 이거 한 다음에 그 다음 가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배치를 잘라요. 더 작게 잘라서 미니 배치를 하고 여기서 이제 순서대로 작은 녀석을 8개 지금 파이프라인에 지금 그 노드가 있든 그 GPU가 있다면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씩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시간이 가는 거고 딱딱딱딱 가게 되는 거죠. 그 빨간 선 아래쪽에 있는 부분들은 놀고 있잖아요. 지금 안 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뭘 하냐면 순서를 바꿔서 7번부터 다른 녀석을 보내요. 다른 미니 배치를. 그러면 안 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것들이 그냥 이렇게 가면서 이쪽으로 그냥 위에서 이렇게 가고 아래쪽에서 쭉 가잖아요. 그럼 가다 보면 뭘 해야 되냐면 여기 노드는 보게 되면 이 노드는 뭘 해야 되냐면 0번에 대한 포워드도 해야 되지만 0번에 대한 백워드도 있죠. 그뿐만 아니라 그 순간순간 보게 되면 0번에 대한 잠깐만 저기 각각이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의 GPU에는 양방향으로 오기 때문에 예로에서 오는 거 예로에서 오기 때문에 두 개의 그 레이어 그룹을 갖다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포워드에 대한 걸 계산도 하지만 이 시점에서 백워드에 대한 계산도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는 이렇게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백워드로 해서 뒤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파이프라인을 보게 되면 포워드로 갈 때는 전진하는 앞에 레이어부터 앞에 파이프라인에 있는 그룹 다음 가게 돼 있고요. 다 끝나고 나면 뭘 해야 되냐면 거기서부터 이제 백워드로 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수 있는 정보를 뒤로 계산하면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서 계산하는 부분, 뒤로 오면서 계산하는 부분이 겹쳐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는
다른 부분에 대한 계산을 하도록 스케줄링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듀얼 파이프라는 스케줄링 알고리즘인데 얘는 이제 여기 딥식에서 만들어서 라이브러리를 공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 또 어떤 이제 그 착한 일을 했냐면 데이터 프로파일이라고 그래서 딥식이라는 게 이게 말만 해서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네가 실제 학습을 할 때 내부적으로 각각의 어떤 현상들이 이걸 처리하는 과정이 일어났는지를 볼 수 있는 걸 갖다 프로파일을 갖다가 좀 공개를 해서 볼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진짜 여기에 이러한 스케줄링에 관련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진짜로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 수 있도록 데이터 프로파일이라는 걸 통해서 확인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이제 파이프라인에 대한 병렬하고요. 어, 근데 몇 분까지 해야 되지? 50분까지. 50분 맞지? 50분 맞죠? 그 엑스퍼트 패럴레리즘이라는 게 있는데 엑스퍼트가 아까 전에 256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개념이 256개가 딱 놀고 있는데 걔한테 보내면 데이터를 보내면 걔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얘 엑스퍼트가 동작하려면 걔가 GPU 할당이 돼야 돼. 너 이거 해. 레플리케이션 시켜서 그 코드를 갖다가 걔한테 보내서 실행을 시켜야 돼. 그러니까 그런 개념. 그러면 이 얘를 갖다가 누구한테 할당을 해야지 할당을 하고 나면 걔한테 이 데이터를 갖다 보내서 처리를 하고 결과가 만들어지도록 돼 있어요. 요거에 관련된 게 엑스퍼트 패럴렐이죠. 그래서 엑스퍼트가 필요하다고 선택이 되면 걔를 갖다 레플리케이트해서 할당을 해서 그 GPU 할당을 하고 토큰을 거기로 보내줘야 돼요. 그 과정에서 뭐가 있냐면 GPU 간에 어디서 어디로 갈지 몰라 데이터가. 그러니까 모든 GPU에서 모든 GPU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그 B3 모드에서 보게 되면 믹스 오브 엑스퍼트 레이어마다 256개의 엑스퍼트가 있죠. 이것다가 엑스퍼트를 64개 그룹으로 나눠놨고 64개는 그룹 안에는 4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룹별로 2개 GPU를 할당해 놓는 식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스케줄링이 되도록 하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단순하지가 않아서 딥식에서 엑스퍼트 패럴리즘 로드 밸런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로드는 뭐냐면 GPU가 일을 하는 게 로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녀석한테 엑스퍼트를 여러 개 너무 많이 보내게 되면 그 엑스퍼트를 실행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토큰을 갖다 처리를 못 해주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엑스퍼트들, GPU들이 있는데 GPU에 균등하게 특정한 녀석에 많이 몰리지 않도록 반대로 어떤 녀석 놀지 않도록 이제 그 엑스포트 코드를 그냥 보내줘야 되는 게 있는데 이런 거 하는 라이브러리가 EPLB라는 걸 만들어서 얘도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러니까 엑스퍼트에 대한 로드 밸런스가 나가. 실제 로드 밸런스는 GPU에 대한 로드 밸런스인데 태스크가 엑스퍼트를 실행하는 게 되겠죠. 또 보내는 게 하이라키컬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글로벌하게 하는 게 있는데 하이라키컬 하는 거는 일단 딱 균등하게 분배를 해놓고 그 안에서 로드를 보고 이제 조정을 해주는 거고 글로벌하게 하는 거는 아예 할당된 거 무시하고 무조건 전체적으로 보고 좀 쉬고 있는 녀석 같은 거지. 이런 전략을 쓰는 게 두 번째 글로벌 로드 밸런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이제 패럴렐리즘에 대한 거는 뭐냐면 제로번 데이터 패럴렐리즘인데요. 여기서는 뭐냐면 이제 제로 리던던스 옵티마이즈에서 제로예요. 지로가 지로긴 한데 여기서 뭘 하냐면 그 아까 전에 이제 옵티마이저 스테이트라고 그랬죠. 결국 학습이라는 건 그레디언트의 값들을 조정하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웨이트의 값들을 조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를 사용을 해야 되죠. 단순히 그레디언트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러닝 레이트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러닝 레이트가 전체적으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옵티마이저 같은 게 아담 옵티마이저, 또 아담 W 뭐 이런 옵티마이저 보게 되면 지금까지 해당되는 웨이트 파라미터를 얼마만큼 수정했는지 정보. 그래서 민하고 베리언스. 그러니까 폴스 세컨 오더 모멘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정보를 가지고 지금까지 적게 변했던 녀석들에 대해서 더 많이 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정보들이 각각 웨이트마다 있어야 돼요.
그러한 정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옵티마이저 스테이트를 하고 실제로 실행을 할 때 보게 되면 이것도 부담이 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노드 내에서는 거기 한꺼번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 노드에 있는 노드 안에 할당된 레이어들에 대한 기본 정보는 그 웨이트는 다 가지고 있는데 뭘 하냐면 옵티마이저 스테이트까지 가지고 있으면 너무 부담이에요. 그래서 옵티마이저 스테이트 실제로 업데이트하는 녀석들을 나누는 역할을 나눠서 자기가 담당하는 녀석에 대한 웨이트에 대한 옵티마이저 스테이트만 관리하도록 했더니 또 메모리 효율성이 높아져서 작은 수의 GPU만 가지고 가능했던 거죠. 이런 걸 잘하려면 결국은 뭐냐면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되죠.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믹스 오브 엑스퍼트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렇게 엑스퍼트 여기저기 보내고 또 데이터를 갖다 보내줘야 되잖아.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클러스터가 어떻게 구성됐는지에 따라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런 정보까지 반영을 해서 자기네가 이제 커널을 만들었어.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할 건지도 그 스케줄로 동작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뭐 통계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별도의 스레드 풀이 여기서 스트리밍 그 뭐야 멀티 프로세스라는데 SM이라는데 그게 할당이 돼 있기도 하고 또 연산을 할 때 보면 연산과 커뮤니케이션을 오버랩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술이 실제로는 딥식이 상대적으로 최소의 컴퓨팅 리소스만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지. 충북대학교도 그냥 2048개 정도는 할 수 없겠죠. 마음먹으면 살 수 있죠, 그렇죠?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에 기본적으로 이제 만대 이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이버도 한 3천 개 정도 예전에 GPU A100이 3천 개 정도 된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몇 개월 전에 한 6개월 전쯤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아, 그 컴퓨팅 리소스가 되게 작은 거죠. 그러니까 초창기에 한 5천억만 투자를 해놨으면 충분히 국가 차원의 LLM을 효과적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게 확립이 됐을 거로 생각하는데 좀 안타깝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성능을 높이는 방법으로 믹스트 프리시전 프레임워크를 써요. 그러니까 저장을 하게 되면 프리시전 얼마를 하는 거에 다르잖아요. 픽스포인트 FP 스토리 트럭에서 4비트를, 4바이트를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FP 16을 쓰면 2바이트. 뭐 브레인 F 그 픽스 포인트에서 BF 16도 뭐 16바이트. 그러니까 뭐 요렇게 익스포넌트가 멘티셔를 이렇게 쓸 거냐 이렇게 쓸 거냐. 익스포넌트가 중요하다면 얘를 쓰고 뭐 여기가 중요하면 여기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요즘은 뭐도 가능하냐면 픽스 포인트 8도 쓸 수가 있어. 인티저로 해서 8비트를 쓸 수도 있어. 인티저 계산만 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저장을 할 때. 그러니까 만약에 4바이트, 비트레스, 바이트, 4바이트로 되어 있는 걸 1바이트로 그냥 저장하고 계산하게 되면 4분의 1로 줄 수가 있잖아요. 엄청나게 줄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따르죠. 정확도가 문제가 되죠. 그래서 필요할 때는 4바이트 쓰고 아닐 때는 2바이트만 써서 해보자. 계산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되면 줄일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한 바이트를 쓸 때는 표준이 없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픽스 포인트를 익스포넌트를 5비트를 쓸 거냐, 4비트를 쓸 거냐에 따라서 E5M2 하게 되면 5비트 쓰는 거고 E4M3를 쓰게 되면 4비트를 쓰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E4M3를 썼다고 그래요. 왜 이런 일을 하게 됐을까? 그러니까 메모리 문제보다는 사실은 컴퓨팅 리소스 문제. 그러니까 미국이 수출을 하는데 여기 이제 보통 지금 좋다고 생각하면 A100이고 작년 말에 부터해서 작년 중반부터해서 H100이 나왔잖아요. 이게 가장 비싼 거예요. 근데 H100을 갖다가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중국 수출용으로 H800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H800만 가지고 구성을 했다고 그러죠.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밴드위스의 차이가 나요. 밴드위스가 빨리빨리 보내야 되는데 별 차이가 나네. 왜 차이가 나요? 어디서 밴드위스가 차이가 났었는데. 얘는 그렇고 바깥쪽으로 나가는데 밴드위스가 차이가 나는 걸로 봤는데 찾을 수가 없네요. 그렇다 치고 여기서 보게 되면 뭐냐면
64비트짜리도 하는 것도 있어요. 얘는 성능이 좀 떨어지죠. 근데 실제로 64비트는 별로 안 해요. 아주 그냥 과학 계산할 때 64비트 쓰겠죠. 32비트도 크다. 그래서 16비트 이런 걸 쓰고 있는데 16비트에서 보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똑같죠. 32비트도 똑같죠. 그 다음에 요거에서 지금 이게 성능이 떨어지도록 돼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인티저하고 플로팅 포인트에 대한 연산은 얘가 똑같아요. 근데 H백하고 비교해도 H백보다 얘가 더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걸 그냥 A백보다 그 H800이 더 좋아 보이잖아요. 어찌 보면. 물론 성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규제를 했다는데 이렇게 규제를 하면 규제를 안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긴 했어요. 근데 이 자료가 명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카디오 컴퓨팅 자원이 뭐냐면 7비트는 잘할 수 있어. 빨리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칩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여기서 뭘 했냐면 8비트를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을 쓰겠다. 그래서 여기는 실제 메모리 공간보다는 계산을 하게 되는데 곱셈이 되게 많잖아요. 곱셈이 많은데 곱셈을 8비트를 써요. 그리고 나머지 좀 중요한 거, 프리시닝, 그러니까 계산의 결과를 누적을 시켜야 된다. 근데 8비트를 쓰게 되면 범위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16비트 아니면 32비트 써요. 중요한 것들. 그리고 기본적인 계산은 8비트에서 해버리죠. 그랬더니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하시고요. 그게 여기서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논문에 있는 건데 그 리니어 오퍼레이션 하는 경우에 포워드에 대한 연산과 백워드에 대한 연산을 하는데 연산을 하는 거 보게 되면 연산할 때 곱셈을 하는 건 8비트 갖고 하잖아요. 그렇죠? 8비트잖아요. 그렇죠? 8비트로 하고 누적을 시킬 때는 32비트 또는 16비트 이런 걸 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있으면 제약 조건이 있으면 제약 조건을 회피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엔지니어링이잖아요. 그래서 딥식은 정말 엔지니어링을 잘했다. 잘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고 또 그게 다 젊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서 여기 있는 우리 대학원생들 또 학부생들 나중에 열심히 해서 이런 엔지니어링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퀀타이제이션 해야 되는데 범위를 벗어나면 퀀타이제이션 해야 되는데 하나 전통제로 하면 안 되니까 얘는 이제 액티베이션 값처럼 값이 하나로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는 128비트 8개의 값들 보면서 걔들에 대해서 퀀타이제이션은 스케일링 팩터를 잡고 이제 2차원 형태로 돼 있다면 128과 118에 대해서 고기별로 그 단위별로 퀀타이제이션 하는 퀀타이제이션 할 때 스케일링 팩터를 저장을 해서 쓰는 방법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아, 10분 내에 끝내야 되네. 할 수 있어, 10분. 그래서 이제 학습하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모았는데 14빌리언에서 첫 번째 학습을 할 때는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를 썼는데 어, 답을 갖다 그냥 쉽게 알 수 있는 것만 쓰는 방식으로 처음 학습을 했어요. 처음 먹을 때. 이건 전체적인 거니까 그 리인포스먼트 러닝에 헷갈렸네요. 좌우지간 그런 데이터들, 다른 데이터들 다양하게 모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캐브러리 사이즈도 되게 크게 잡았다. 그래서 어, 그 BPE라고 해서 다양한 언어를 갖다 커버할 수 있도록 했고요. 31개의 레이어가 있고 어텐션 헤드는 128개를 썼다. 그 다음에 여기서 컨텍스트가 인풋 사이즈가 처음에 4kg 있다가 그 다음에 32kg, 그 다음에 128kg로 해서 점점점 늘려가는 방법 썼고요. 그 다음에 학습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다음 단어 이렇게 학습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멀티 레이블 그 트레이닝 하는 거, 프리딕션, 멀티 레이블 프리딕션이었죠. 여러 개 다음 거 보는 것까지 해서 하긴 하는데 기본적인 거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필인 미들에서 문장이 있는데 그냥 구두점 있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더 문제가 생긴대요. 그래서 무작위로 들어오게 되면 세 도막을 내갖고 앞에 도막도 그 마지막 도막으로부터 가운데 도막을 또 학습하도록 했더니 문제가 해결됐고 그런 방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학습을 할 때, 그 기본적인 모델이 만들어졌고요. 기본적인 모델은 이제 걔는 뭐냐면 넥스트 모델에 대한 거 이 앞에 여기 했잖아요. 여기는 뭐냐면 좌우된 그 문장들이 쫙 주어진 거예요.
그 문장 안에 이제 프롬프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안에는 질문에 대해서 체인 오브 소트에서 그 추론 과정이 있고 나온 것도 어찌됐든 단어들이 쫙 나열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뒷단을 갖다 예측하 들어가게 해서 만들어낸 모델인데 그렇게 해도 이제 답변을 잘해요. 어느 정도 잘하는 모델이고 그걸 베이스 모델이라고 얘를 좀 더 똑똑하게 만듭니다.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리저닝 데이터. 이 사실 R로 들어가게 되면 R이라는 게 이제 추론을 잘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사고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냥 추론 모델이 아닌가 그러니까 리저닝을 하는 모델들 그냥 답만 뭔가 생성하는 게 아니라 이제 추론을 잘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방식을 쓰기 위해서 그런 데이터도 모으고 이제 그렇지 않은 데이터들 글을 써놓는다든가 이런 거는 답이 떨어진 게 아니죠. 사람이 보고 얘는 얘보다 더 나은 것 같아. 이런 정도의 정보가 있든지 점수를 매기든지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을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딥식 V3 SFT라고 부르고요. 요거에 이제 더 해보고 싶은 답을 가르쳐 주고 하는 게 아니라 답을 가르쳐 주고 하면 이것만 가지고 좀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다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게 너무 힘든 일이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이제 강화학습을 쓰게 됩니다. 강화학습은 뭐냐면 어떤 그 문제가 주어지면 답을 말해요. 답이 딱 들어가게 되면 원래 그냥 하게 되면 에이전트 행동을 하는 녀석이 있고 환경 안에 에이전트로 로봇이 있는 거예요. LLM이 있는 거예요. 뭔가 그냥 뭐 질문했든지 뭐 입력이 들어오게 되면 답을 해요. 행동을 해요. 문장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환경이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잘했다 이런 정보를 줘요. 잘했다 모델 몇 점짜리다. 어떻게 고치라 말하는 어떻게 고치라고 하면 슈퍼비전을 걸리는 거고 그렇게 해서 잘했다 못했다 이거 관련된 정보로부터 더 잘할 수 있도록 바뀌어가는 거를 갖다가 강학습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강학습을 하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잘했다 못했다 얼마나 잘했다 이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이걸 갖다 리워드 모델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리워드 모델을 만드는데 딥식에서 잘했던 것 중에 뭐냐면 여기서 자동으로 하는 거. 저희 그냥 모델을 학습하지 않고 규칙을 만들었어요. 어떤 규칙을 만드냐면 수학 문제를 추론할 때 수학이나 이런 논리적인 것 또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수학 문제 답이 있죠. 그다음 프로그램 실행시켜보면 되죠. 그 답이 있어요. 그래서 맞으면 맞았다, 잘못되면 틀렸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것도 만들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처음에 오픈 AI에서 처음 모델을 만들었던 것처럼 해서 만든 모델은 모델 베이스 러닝.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GRPO라는 방법으로 학습을 해서 만든 게 딥식 V3라는 모델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R은 그 V3 모델 그 TR 마지막에 테크닉 리포트 뒤에 끝에 봐도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 어, 모델에 이제 GRPO라는 걸 썼는데 GRPO라는 거는 PPO라는 걸부터 만들어졌다. PPO라는 거는 이제 강학습의 대표적인 알고리즘 중 하나인데 이름은 Proximal Policy Optimization. 얘는 뭐냐면 원래 유도 과정은 이게 이제 얼마나 잘했는지에 대한 오브젝트 펑션을 정의하는 게 있고요. 리워드와 그다음에 각각의 그러한 그 액션이 선택될 확률과 그거에 따른 리워드에 대한 기대값으로 해서 전체 품질을 결정한다 하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유도를 하는데 이제 TRPO라고 해서 거기서는 이런 걸 다 생각했지 않은 방법으로 해서 유도한 게 나와요. 그걸 좀 더 쉽게 복잡하지 않게 한 게 PPO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두 가지 모델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previous 모델, previous pilot이라고 됩니다. 그러니까 모델이 계속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텝별로 뭐냐면 요거 기준해서 요거 할 거야. 근데 요거 기준이 되는 걸 갖다가 이제 여기서 previous pilot이라고 하는 거고 얘를 얘한테 시켜서 요게 입력이 들어가고 이제 출력이 나오는데 출력에 대해 확률값이 다 있어요. LLM은 확률값을 다 주게 돼 있습니다. 사람한테 그냥 사용자한테 한번 보이지만 그런 정보가 나와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뭘 하냐면 현재 모델을 갖다 학습을 시키려고 해요. 현재 모델의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게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뭐가 있냐면 여기서 하는 게 어, 그 기존 모델에서 그 데이터를 그러한 값을 만들 확률하고 지금 수정하고 있는 모델에서 만들 확률이 있어요. 근데 기존에 요 결과를 만들어낼 때 확률값보다 지금 현재 모델이 만들어내는 확률이 더 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 올드 모델에서의
리워드의 값이 좋았어. 이건 현재 모델인가? 올드 모델. 올드 모델에서 리워드가 좋았어요. 그럼 뭐예요? 지금 이런 결과가 그 전에 나왔는데 지금 모델에서는 확률이 커? 근데 그거에 대한 보상이 커? 그러면 이 모델이 그렇게 움직이는 게 그렇게 바뀌는 게 좋은 거죠. 이 모델이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얘가 나빴어요. 리워드가 나빴어요. 그러면 이 녀석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나타내는 게 시기. 이 시기 뭐냐면 상대적으로 기존에 했던 기존 모델이 주는 확률값, 지금 학습하고 있는 모델이 주는 값, 그 다음에 리워드 값인데 기존보다 현재 모델이 더 잘해. 더 확률이 커. 근데 보상이 좋았어. 그러면 더 그쪽으로 가도록 하는 거예요. 보상이 커지도록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얘가 지금 전체적인 성능에 대한 건데 이게 목적 함수가 되는 거 목적 함수를 키워주면 되는 거. 실제 유도는 이렇게 하지 않아. 그러니까 얘를 그냥 유도 과정에서 보게 되면 이제 임포턴스 샘플링을 하는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요. 그냥 식이 들어가서 요거만 캔슬하면 사라지게 되고 또 다른 그 인사이트는 뭐냐면 이거 마치 그냥 학습을 할 때 모멘텀이라는 개념이 있잖아. 이 정도 방향으로 하고 있으면 그 방향을 갖다 유지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 아까 전에 보다 지금 더 세게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더 좋았어. 그러면 더 세게 보내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가 얘보다 지금 더 세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빠지고 있어? 그러면 얘를 못하게 해야지?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모멘텀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인사이트만 보게 되면.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모델인데, 여기서 할 때 뭐냐면, 여기서는 A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어드밴티지 펑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드밴티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평균적으로 얘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것이. 평균에 상대적으로 얼마나 좋은지. 그 평균에 대해서 상대적인 걸 모르면 얘가 평균에 해당되는 거고 얘는 현재 상태에서 그 어떤 행동을 해서 그 다음 상태가 얼마나 좋은지를 디스카운트 한 다음에 리워드를 하는 뭐 TD라고 하는데 템포럴 디퍼런스라고 하는데 지금 행동한 거에 대한 기존 평균적인 거 차이값 이걸 어드밴티지를 하는데 그걸 하려면 기존에 얘가 지금 얘가 얼마나 좋은지 평가를 해주는 게 필요해요. 얘를 갖다가 밸류 펑션이라고, 밸류 모델이라고. 그러니까 정책을 어떤 행동을 할지, 어떤 토큰을 만들어낼지를 여기 LLM이 내고 얘가 얼마나 좋은 건지를 평가하는 모델이 있고 그러면 모델을 두 개를 학습을 해야 돼요. 그 부담이 되게 커요. 근데 어, 여기 와서는 뭐냐면 이 친구들이 그 전에 GRP라는 모델을 갖다가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의 입력에 대해서 모델은 LLM은 같은 입력에 대해서 다른 데이터를 만들어내잖아요. 그치? 여러 개 데이터가 나오게 되잖아요. 결과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해요. 그 평가값의 평균에 대해서 현재 주어진 녀석 각각이 얼마나 좋은지를 평가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아까 전에 여기 밸류 모델이라는 걸 갖다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려도 잘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기존 모델하고 차이는 척척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입력 하나에 대해서 여러 개의 아웃풋을 갖다 만들어내도록 하고 요거에 대한 평가값을 가지고 요거의 평균에 대한 상대적인 값을 가지고 아까 전에 했던 어드밴티지 값을 만들어서 대체를 해보는 방식을 쓰게 돼요. 그리고 어, 기존에 있던 모델하고 현재 모델의 차이는 너무 커지다. 너무 그냥 크게 바뀌게 되면 예전에 공부했던 걸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과 집어넣어서 만들었다. 고요. 끝내야 되는데. 바쁘신 분은 가시고, 지금부터는 편안하게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론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아론 모델 훨씬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론은 실제는 아론 제로하고 아론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근데 아론 제로에서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습의 관점에서는 되게 재밌는 실험을 했고, 여기서는 순전히 평가를 할 때 사람이 평가하지 않고 값을 갖다가 판단할 수 있는 잘했는지 뭐 리워드를 평가할 수 있는 것만 대상으로 했어. 그러니까 문제도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도 자동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걸 사용을 했고
그것만 했더니 약간의 이제 제약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RL까지 포함을 해서 더 잘 만들어 놓은 게 재료를 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재료는 RL을 쓰지 않았다는 소리. 어떤 일을 했는가? 학습을 할 때 다들 가져왔는데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베이스 모델이 있는 거고 요거에 대해서 그냥 그 특별히 방법을 안 쓰고 규칙 기반의 평가만 해서 사람이 만든 데이터 아닌 것들만 뭐 데이터 있는 거 쓰고요. 굳이나 새로 만들지 않고 모델 만든 게 있고 이게 이제 아론 제로란 거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있는 정보를 가지고 리즈닝 데이터를 만들고 다른 기존의 모델을 통해서 난 리즈닝 모델을 데이터를 만들어서 요걸 사용을 해서 이 데이터를 사용해서 슈퍼바이즈 러닝을 슈퍼바이즈 그 파인 튜닝도 하고 RL을 해서 만든 게 여기 아론이라는 모델이 되겠고요. RL 모델이 너무 좋으니 얘를 갖다가 여기 있는 그 V3에 있는 모델을 가져다가 거기 있는 정보를 트랜스퍼 러닝을 해갖고 디스틸레이션 해서 정보를 갖다 트랜스퍼 러닝이나 디스틸레이션 해서 그것도 트랜스퍼 러닝도 디스틸레이션도 트랜스퍼 러닝의 한 가지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모델을 갖다 추가적으로 학습해 보았더니 여러 모델을 다 학습을 했더니 더 잘해주더라 이런 것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걸 갖다가 보인 건데 이 아론 재료라는 건 뭐냐면 RL 모델만 사용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GRPO를 쓰는데요. 여기서는 평가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강학습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는 뭐 상태를 결정을 해야 되고 액션도 정의를 해야 되고 하는데 가장 큰 거는 리워드를 어떻게 줄 건가. 이게 가장 큰 문제이고 리워드 디자인이만 되면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거고 잘못 디자인하면 산으로 가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그 팔러시 해킹이라는 용어를 써요. 잘못하게 되면 이상한 짓을 하게 돼요. 지표는 좋은데 실제는 좋지 않아. 그래서 뭘 하냐면 정확도를 말할 수 있는 거는 yes, no를 말하도록 하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추론해야 되는 거, 그 체인 오브 소트를 해야 되는 거는 태그를 갖다가 think라는 여기 think를 집어넣고 여기에 뭐가 있도록 해.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시키더라고요. 그 이런 거 평가는 뭐로 할 수 있냐면 다른 강학습 아니 그 LM 모델을 사용을 해서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판단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파스만 해보면 되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학습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참 맞았냐 틀렸냐 쉽게 알 수 있는 데이터. 그 다음에 요거 포맷 안에 think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냐 안 들어. 요거만 체크하도록 해서 계속 시킨 거예요. 주구장창은 아니고 여기 8천 아이터레이션을 돌았는데 성능이 점점 좋아지고 있죠. 요것만 아주 단순하게 정답을 또는 맞는지 틀린지 규정을 따른지 안 따른지만 보고 하도록 했는데 성능이 좋아져. 또 한 가지, 여기 이제 이런 문제들은 체인 오브 토트 문제를 하라는 거거든요. 리즈닝 모델이. 한 번에 하지 말고 요거 한 다음에 요래서 그렇고 이렇게 가는 모델들을 하는 건데 이 아까 think라는 부분이 체인 오브 토트에 관련된 부분이 거기 길을 봤더니 학습을 하도록 봤더니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죠. 리워드 모델에는 커지란 말이 전혀 없어요. 요구가 없었어요. 근데 점점점 잘하려고 그냥 하다 보니까 커지더라. 이런 게 보였어요. 요게 지금 오픈 AI에서 어떤 이제 인사이트의 이야기인데 여기 이제 개념 중에 테스트하는 컴퓨터하고 이제 이거 이건 테스트가 아니고 여기 트레이닝입니다. 트레인 타임 컴퓨터하고 테스트 타임 컴퓨터가 있는데 트레이닝 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이는 거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사용하면서 더 질문을 많이 반복해서 하는 거하고 뭐가 좋은지 평가를 했더니 질문을 반복해서 하도록 하는 부분이 훨씬 더 좋더라. 이런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아론 제로에서 학습을 시켜봤더니 성능이 좋아지는데 아까 전에 보게 되면 그 체인 오브 토트에 대한 설명을 만들어가는 말을 많이 하니까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한다는 거는 여기서 이제 테스트 타임 컴퓨터를 더 많이 한다는 거고 결국 이제 그걸 갖다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점점 더 똑똑해지잖아요. 그 아주 어려운 문제 그냥 줘서 그냥 복잡하게 프롬프트를 주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잘하게 돼.
이걸 해서 다 됐으면, 또 주는 것도 리플렉션이에요. 자기가 이제 반성을 하는. 이거 한참 가다가, 잘못했네. 아하, 아하. 나 잘못했구나. 아하 모먼트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자기네가 이제 데이터 나온 걸 보면서 찾아서, 여기 부분에, 지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잘못했지. 아하, 이렇게 하지. 이런 걸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하는 과정에, 강화 학습하는 과정에 메커니즘은 단순한데, 이런 것까지 만들어내더라고요.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아론 제로에서 봤던 건 뭐냐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체인업스 소트가 길어지더라. 반성도 하는 게 보이더라.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리더빌리티가 좀 떨어지더라. 포맷을 안 맞추는 경우도 좀. 그 다음에 영어 쓰다 중국어 나오고 이러더라. 그러니까 요것만 가지고는 학습이 좀 부족하구나 해서 슈퍼바이즈 러닝을 추가로 집어넣은 게 이제 아론이. 그래서 리즈닝 데이터로 슈퍼바이즈 트레이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론에서 했던 것처럼 그 학습을 강화 학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론 데이터, 비추론 데이터를 또 가지고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강화 학습을 하는데 이때는 이제 사람이 준 그런 정보들. 그러니까 R을 그 with 휴먼 피드백도 하고 R을 AI 피드백도 쓸 수가 있죠. LLM 모델이 잘하잖아요. 평가도 잘하잖아요. 그런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리즈닝하는 예제를 주고요. 그 다음에 어, 아론에서 했던 것까지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들을 더 만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리즈닝 데이터하고 리즈닝 문제하고 난리즈닝 문제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명확하게 구별해서 이거는 리즈닝 해야 돼. 주로 체인 오브 소트로 해서 여러 단계별로 일을 해야 돼. 아니면 얘는 단번에 만들어내야 돼. 이걸 갖다가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주게 되면 자기가 알아서 그런 과정을 내부적으로 거쳐서 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종류의 데이터를 주고요. 그다음에 사람이 이제 그 그레이딩, 레이블링한 데이터도 줘서 잘했더니 5원만큼 하더라. 여기 이제 첫 번째가 딥세이크 R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가 5원인데 O3가 된 서비스가 되고 있죠. 음. 근데 이제 아까 전에 R2가 조만간 나올 거라고 하는데 요걸 보면 기술이 좀 많이 따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도 가능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어찌 보면 좀 더 그 AI 데모크라시라고 하거든요. 그 인공지능의 이제 민주화라고 하는데 여러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나라가 아닌 나라, 우리나라도 일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딥식이라는 회사는 이 분야에 있는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되게 고마운 그런 그 회사인 것 같아요. 기술들이 어떻게 있는지 특히 오픈 AI가 잘하고 있는데 내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러한 일을 어떻게 했는지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오픈 AI가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그렇지만 그걸 보여줬다. 그래서 아카데미에는 되게 고마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진짜 되는지는 1월 달에요. 버클리 유니 박사과정이 뭐랬냐면 타이니 제로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RL 방식으로 학습이 되는가 하는 걸 갖다가 Q1 모델, Q1 2.5 모델에 되게 작은 모델들을 가지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주 작은 모델 같은 게 안 되고요. 0.5 빌리언이었던 것 같고 얘는 안 되고 1.5 빌리언, 그 다음에 3 빌리언, 7 빌리언짜리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걸 했더니 되더라. 여기 이제 어떤 문제는 카운트다운이라고 해서 숫자 몇 개 주어지고 그 다음에 요 값을 만들려면 연산자 뭘 집어넣어 갖고 하면 가장 가까워지지 하는 문제를 푸는 건데 되더라. 그러니까 모델만 있으면 강화학습을 할 수 있더라 하는 걸 보였죠. 그러니까 음, 우리나라에 그냥 유튜브에 어디 보니까 인터뷰를 하는데 이걸 가지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뉴스에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관심을 갖나? 그다음에 이제 왜 RL에 대해서 사실 RL이 이제 되게 그 가능성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RL이 사람보다 더 잘 볼 수 있다. 이건 이미 2017년에 어, 알파고에서 보여줬죠. 알파고에서 사람이 데이터를 가지고 했는데
알파고에서는 여기 이세돌 그 기사에 2로 점 쓰거든요. 그거보다 뛰어넘는 걸 보여줬잖아요. 이미 보여줬어요. 근데 이걸 어디에 써먹지 하는 생각을 그리 해봤잖아요. 근데 이제 LLM 모델이 나오면서 강학습 쓰이기 시작했는데 강학습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딥식에서 아론 제로 같은 데서 이제 보여준 거는 강학습의 미래가 되게 다른 측면에서 훨씬 더 지금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용도가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 를 이제 보여준 재밌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논문은 이렇게 최근에 작년하고 올해 나왔던 논문을 참고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정말 잘 들었는데 한 가지가 좀 시스템 OS는 뭘 썼어요? 지금 립식이 리눅스 머신 아니었을까 싶어요. 근데 리눅스 머신에서 쓰면 내부적으로 아까 설명하셨던 타겟 연산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네가 다시 그냥 고쳤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 하드웨어적인 그 테크니컬 리포트를 보게 되면 하드웨어적으로 그러니까 벤더들이 그러니까 그 엔비디아가 그냥 그런 이제 그 보드나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그 라이브러리 다 제공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네가 요건 안 돼서 여기 부분은 자기네가 끼워서 했다. 근데 거기 내용 중에 요거는 엔비디아가 나중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다행이다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되게 뛰어난 게 로레벨까지 건드릴 수 있는 인력들이 있다. 그다음에 심지어는 그걸 공개할 만큼 자신감도 있는 거고 되게 개방되어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어, 그 프렌들리 차이니즈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읽으면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 응용만 하는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이제 인프라 관점에서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또 학교에서 보게 되면 인공지능이 워낙에 인공지능만 하고 있으니까 다 그냥 무슨 트랜스포머 하고 CNN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게 동작하는 걸 보게 되면 뭐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하는 모든 분야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쏠려갈 일이 아니라 각각 분야별로 어떤 기술들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보고 그거에 맞는 그 부분의 전문가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정통이란 말 표현은 그러긴 하지만 정통으로 인공지능 했던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 커널을 만드는 거 못해요. 그렇잖아요.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다 따라가기 버겁죠. 하면 팀으로 일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되게 편중돼서 교육을 받고 있고 쏠림이 좀 심하고 더 중요한 거는 너무 얕게 공부를, 쉘로우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 게 문제죠. 그래서 저는 여기 그냥 그 테크니컬 리포트를 보면서 참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우 레벨에 건드리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 쿠다 엔비디아 GPU가 잘 팔리는 게 이제 쿠다 컴파일러가 좋아서 잘 팔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갖다 건드려서 자기네 하고 있죠. 그거에 매니아들이 그냥 해킹을 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코드를. 우리는 그럼 얼마나 있는가? 그러니까 대학에서 교육을 하는데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나? 그러니까 교육의 방향이 어떤 방향이 되는가 하는 것점에서는 저는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어떻게 됐는지 도저히 알 수 있는 그런 어, 그 문서들은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좀 자세히 좀 봤어요. 물론 다 이해한 거 아닙니다. 제가 아니라서. 그래서 가능하면 이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어떤 방법들을 썼는지 그걸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학생들은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건드리면 할 수가 있는 거고 $30로 그냥 그 강학습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메커니즘을 다 이해한 다음에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건드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되게 그 인커리징하는 그런 이제 결과물이 아닌가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했습니다. 다른 질문 있을까요? 네. 혹시 그 초등학생들 애들 설명해 주실 때 K의 요소를 계산해서 훈련에 사용하고 이게 편향될 수 있다 보니까 바이어스 파라미터를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네. 이거를 훈련 파라미터로 사용해 보면 다른 파라미터를 해서 간섭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바이어스 텀을 갖다가 네. 학습하는 파라미터로 쓰는 거 말이죠. 그런 방식을 지금까지 써봤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좋은데 어차피 그 믹스 오브 엑스퍼트가 하는 게 누가 그냥 뭘 학습해야 될지 가르쳐 주지 않고 선택된 녀석이 그냥 그걸 갖다 지가 알아서 하도록 해. 그리고 목적은 뭐냐면 다 쓸 거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 웨이티드 썸이었거든. 이게 뭐가 믹스 오브 엑스퍼트야. 그런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나온 아이디어는 근데 이제 탑 K만 선택을 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선택을 할 때 선택을 할 때 요것만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면 이거 쏠림이 생기는 거예요. 쏠리면 얘만 열심히 쓰는 거예요. 그럼 요만큼 할 수 있는 녀석을 갖다가 256개를 만들어 놨는데 10개만 해갖고 하게 되면 256개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그 하다 보면 잘못하면 그냥 또 비슷비슷할 수도 있어요. 뭐 어떻게 할까? 그러면 얘들을 갖다가 선택되는 확률이 빈도가 비슷하게 되도록 하면 그래도 얘들이 다른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역할을 하고 또 나중에 쓰일 때도 비슷하게 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선택에 관련된 근데 밸런스를 해야 되니까 뭐 파라미터를 하나 넣어갖고 이 값을 조정을 해서 얘도 그냥 값이 아니라 계산되는 값 입력으로부터 계산되는 값으로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 그거 그렇게 할 필요 있어? 그냥 거기다 어차피 알고리즘 동작할 때 얘가 얼마나 쓰였지 빈도는 계속 통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적게 쓰였어? 그러니까 이제 옵티마이저 중에 그냥 보면은 그 아담이 이런 거 보게 되면 얘 파라미터가 적게 바뀌었어. 그러면 얘는 좀 더 러닝 레이트 높여지는 거 마찬가지로 얘들이 좀 적게 사용됐어. 그러면 얘에 대한 사용이 더 되도록 이렇게 파라미터 바이스 값을 좀 키워주고 많이 사용되는 걸 좀 줄여주고 그러면 이제 밸런싱이 되는 거죠. 그 과정에 이제 균등하게 학습이 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자기네가 그냥 두 개 안 해봤겠어요. 다 해봤겠지, 그치? 그랬더니 좋았더라. 뭐 이런 결과가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네트워크 구조나 이런 거 들어보면 되게 이제 다 익숙하지 않은 말이라 어, 모르겠냐는 생각이 들 수가 있지만 기술의 발전은 갑자기 만들어진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이 사람들이 했고 이렇게 했고 여기도 이제 기술들이 그 앞에 자기네들이 모델을 만들었던 기술 다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기술들이 뭔지 계속 팔로우를 하면서 새로운 기술들을 보게 되면 그게 대단하게 큰 게 아니고 그 시점마다 컨트리뷰션이 뭔지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그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깊게 공부하세요. 왜 여기서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되고 왜 그랬을까? 뭐가 문제? 실험 부분은 사실 잘 읽어야 돼요. 그 실험 부분에 이제 시사하는 바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더니 뭐가 좋았어?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 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 후속 연구를 하기 위한 좋은 그 아이디어를 주는 거죠. 근데 너무 빨리 많이 나와요. 제가 한 20분 정도 더 했는데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